안녕하세요. 이 대담의 모더레이터로 함께 하게 된 이화영입니다. 저는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 기념치유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서와 같은 그러한 국가폭력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이 소속된 직장이나 집단 내에서의 언어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강요들, 성희롱, 폭력과 같은 형태의 폭력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짓밟고 그리고 두려움과 무력감을 심어주면서 자기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 순간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가장 핵심은 바로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피해자에게서는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말하는 과정이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분노, 슬픔, 두려움, 무력감, 모멸감,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재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분들은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서 강연을 펼친 세 명의 연사 모두 폭로 후에 있었던 그런 주변의 공격들 그리고 상처받았던 경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왜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 사회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신 로즈 맥고한 씨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용기를 내서 이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에 경험한 2차 피해가 로즈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증오, 백래시가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는 것이죠. 얘 오늘 하늘이 파란색이야, 보라색이 아니야.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근데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게 어떠한 사회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난 몇 년은 정말 너무나 이제 힘든 시기였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여기까지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관련해서 들어왔는데요. 네. 로즈 맥관 씨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로즈 씨가 사회를 바꾸려다가 겪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참고로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페미니즘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역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내적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알면 모르는 척을 할 수 없습니다. 봤으면 못 본 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웠을 때도 나의 가장 최선의 버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뇌시키고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비난하고 낙인 찍는 형태의 어떤 언어적인 폭력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폭력보다 좀 더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영미 씨과 박찬실 사무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그냥 한 번 지나가죠. 그리고 네. 저 혼자 당하는데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가 어떤 인식의 폭력 같은 것은 그냥 지속적이고 그리고 저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언어 폭력이나 이렇게 인식의 폭력이 더 더 고통을 주고 그걸 좀 막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어요. 네.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 또한 뭐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그 피해자에게 순수하냐, 너가 순수하냐? 그러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마라라고 요구하는 엄청난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도 얘기했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까 그 비난이 정말 폭풍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가 더 나쁜 사람이야. 피해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타파해야 되지 않는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차 피해보다도 더 가혹했었던 2차 피해에 관해서 우리 연사들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2차 피해를 가하는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강자는 자신의 죄가를 항상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그 피해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난하고 또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2차 가해는 사실 1차 가해보다 훨씬 강력한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정신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까지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피해에 대한 폭로 후에 가해자들이 마땅한 분리 또는 그에 해당된 적절한 공정한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시를 쓸 때 글을 벌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실체를 알리고 문단 성폭력의 참상을 정말 독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썼는데 그리고 쓴 뒤에 이제 벌어진 사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의 사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그 괴롭힘을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는데 그는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중에 적반하장으로 고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날 고소했으니까 저는 그를 처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어요. 성폭행은 7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성추행 그 중대한 성범죄자들을 살인만큼 굉장히 그 인격 살인이 엄청난 중대한 범죄니까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와대 청원을 하시든가 해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좀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시님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사건들에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그 피해자들을 더 보호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강제적인 규제나 견제가 필요할까? 자, 우리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그 권리를 보존받고 또 거기에 해함이 더 이상 없다라고 사회적 인식이 퍼질 때 제3, 제4의 미투가 일어날 것이고 내부 고발이 일어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더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을 가는 걸 보니까 다들 용기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법도 필요하다.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해자를 오히려 더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즈 맥고원 씨, 미국에서도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 제 책에 대해서 100만 달러 상당의 뭐 보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되지 않도록 막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정말 잔인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아니죠. 사과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인정을 해주고 그 거짓말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되살아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용기를 내기까지 가장 힘이 된 게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로즈 맥고원에게 물어보셨네요. 용기를 내기까지 그리고 변화를 이끌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힘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움직임을 시작하셨다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를 내기까지 가장 힘이 됐던 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I think honestly it was a righteous rage. 예, 사실 어떻게 말하면 정당한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또 계속해서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의 장기간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뭐 1년 만에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당했던 그 상태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릴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누가 부자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저희가 작게 내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대우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네, 좋은 답변. 네, 어쩌면 이렇게 피해자들이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위기가 참 많은 것들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음에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 남성 미투 사례자가 있는데요. STF팀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총무부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고 조치 좀 해주십시오. 웃어요 그냥. 남자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남자 상사가 여직원한테 하는 게 공범죄지. 당신들은 동성간인데 무슨 성추행이야.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저하면 이제 청와대 민원도 놓고 어깨 올렸고 여기저기 다 세나 다녔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무서워요. 경찰도 그렇고 상사분 혹시 여자분이세요? 남자애도 남자한테 가서 쓴다는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미투 이러면 남녀 일단은 구분을 해놓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이거로 돼야 되는데 여사는 얘기 뭐라 하냐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 매일 마주치는 거죠. 제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게 되면 피해야 되고 그 사람 너무 당당해요.
사람이 자괴감 들고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남성 미투 운동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미투 운동은 분명한 권력의 불균형에서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결과하는 사례들이죠.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실 폭로가 바로 미투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은 남녀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죠. 권력이 많이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사하는 그러한 피해의 폭로가 바로 미투 운동이고, 이것은 그 권력의 부당함과 그리고 차별에 대한 폭로이기 때문에 남녀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 정의에 대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 문제는 이제 남녀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이제 연사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가폭력뿐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었던 우리의 일상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이런 폭력의 여러 형태를 이제 목격을 하면서 오늘 우리 대화의 주제가 모두의 존중받을 권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각 현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도록 던지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현장에서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권리, 누구나 참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황당한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 직원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린 그런 일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정규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정규직 TO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견을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일할 직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못 가고, 제가 이제 비정규직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정규직 TO를 하나 남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직원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진들이 본인이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행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업무상으로 얼마나 잘못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갑자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항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좀 우울증도 있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인터뷰 사례자의 경우에는 이 SBS에 보도가 나간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와의 대화나 상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박창진 사무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경영자가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그 문구였거든요.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좋은 법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남성도 쓸 수 있다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처럼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게 국가가 통제해주고 편을 들어주면서 이걸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저도 이 사건 초기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민간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체와 어떤 기관과의 일에만 관여한다. 너무나도 그때 제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양적으로 많이 커졌지만 정말 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구나.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노조라는 걸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이제 관계 기관들에서 듣는 얘기가 국가적인 역량에 있어서 더 위에 있는 쪽은 당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침묵을 깬 외침, 이 목소리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연사 세 분께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갑질이나 성추행과 같은 그런 가해자 악행이 공개적으로 이제 고발되는 순간 저는 그 힘이 꺾인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침묵을 전제로 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고 만인의 시선 앞에 서는 순간 가해자들은 움츠려들게 마련이죠. 또한 이러한 폭로가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은 이미 다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부당함에 대한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의 조직 문화 그리고 위계 질서가 또 이러한 갑질이나 성추행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토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냥 조직의 단결, 조직의 성장, 조직의 이미지가 개인의 권리보다 더 앞선다라는 그런 무언의 학습을 받으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문화 중에서도 이제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하면 회식 문화죠. 회식 자리에서 강요되는 술, 노래, 춤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조직을 앞세운 개인의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는 위험성은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아까 제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당신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용기를 내야만 다른 누군가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돼야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견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게 정화로 갈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좀 더 우리 국가 체제에 있어서 가령 이런 갑을관계라든지 이게 빈번하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게 확실하게 법률화되어서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더 많은 양의 피해가 간다면 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법제화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법제화 중에서도 아까 최영미 시인이 지금 현실과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저희 나라 법 체계 안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해자에 의한 맞고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문제가 많은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모자른데 가해자가 거꾸로 저를 고소하니까 처음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뭐 공소시 얘기 듣고 그 뒤에 드는 생각은 뭐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 굉장히 법을 몰라서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일상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말 생각인데 성범죄 한해서 일종의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추행 이상의 어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지금은 바로 법정에 가잖아요. 사실 법정 다툼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은 그 3년이나 되는 긴 재판 동안 정말 그 생활도 막막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길게 가지 말고 법정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성범죄 조정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변호사도 들어가고 뭐 시민단체 혹은 뭐 시민 대표분들, 뭐 여성단체, 인권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건을 조사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에 한 6개월 이내 결론을 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에 만약에 내가 불복하겠다. 그럼 뭐 재판 거는 거죠. 근데 일단 처음에는 그 법정이 아니라 성범죄 조정위에서 진실을 가리면 좋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네, 있을 것 사실 같아요.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갑질의 횡포라든가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법정의 재판 절차를 밟기 이전까지 그걸 조사하고 그리고 뭔가의 의견을 내고 공고를 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의무이고 또 그런 의무를 하라고 만들어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그런 부분의 역할이 좀 미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네요. 네. 로즈말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목소리가 세상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피해자라고 나선다라는 거는 정말 잔인한 과정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언론에서 뭐 트위터에서 이제 모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데 사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뒤를 이어서 또 폭로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서로 키울 수 있고 이것이 그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싸움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존엄성을 갖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를 명예를 가지고 살고 싶다라면 피해자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사실 그 소송비는 뭐 다른 데서 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나눠봤습니다. 한 사회 정의는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계속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SBS D포럼 두 번째 챕터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고요. 여러분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어요. 아유 고생했어. 가시죠.